지금부터 같이 살펴볼 건 여러분 워크북 데이 12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 옹고집전입니다. 작품 제목 있는 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면 옹고집전에서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품들 소설 중에서는 고전 소설의 작자, 미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현대소설은 작자 미상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 중에서 이렇게 누가 썼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고전소설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보다 사용하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어휘들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텐데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 나오는 한자어 어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고전 소설 어휘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외우나 하시지 말고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 있으면 그때그때 외워두시면 나중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고전 소설 어휘들이 쉬워지니까 작품에 나오는 애들 위주로는 어휘까지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소설 작품 기본적인 특징 하나만 먼저 얘기해주고 갈게요. 고전소설은 여러분이 배우는 고전소설 중 99.8%는 전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이면 전부 주어가 3인칭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겠구나 하고 가정하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 옹고집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옹고집전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고전소설 중에 일부 소설들에만 해당되는 특징인데요. 판소리 대본에서부터 파생되어 나타난 소설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판소리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노래와 이제 판소리 용어로는 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설은 설명인데 판소리계 용어로 안일이라고 합니다. 이 창과 안일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운율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리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살아있는 표현들이 판소리계 대본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판소리계 소설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첫 번째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표현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표현법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 사용되는 문체들 중에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해서 이렇게 A, B, A 구조를 형성하거나 혹은 AA, BA 구조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면서 글자 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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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유사한 게 반복되면서 운율을 구성하고 있는 문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옹고집전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보면 글자 수가 4개, 4개, 3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고요. 음수율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에서요. 이렇게 4글자씩 반복되는 애들을 사사조라고 부릅니다. 사사조짜리가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사음모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판소리계 소설 문체 하나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이 났어요. 아씨님, 일이 났습니다. 사랑에서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방 혹은 사랑채 해서 이 채는 방보다 조금 더 큰 집 단위예요. 사랑방이나 사랑채는 보통 남자 손님들이 묵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 부자집들은 집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이게 대문이다. 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대문 근처에 행랑채라고 하는 게 위치해 있어요.
행랑채에는 행랑아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집을 관리하는 남자 노비를 행랑아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랑아범이 문 앞에 바로 살아서 누가 똑똑하고 대문을 두드리면 행랑아범이 대문으로 마중을 나오거나 누구세요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랑채, 사랑방 등이 있는데, 자, 이 사랑채와 사랑방은 보통 남자들이 묵어요. 자,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대문 지나서 담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통과하는 문 이름을 우리가 중문이라고 해요. 중문을 기점으로 이 바깥에 있는 대문에서부터 중문까지 있는 거리를 우리가 바깥에 있다 그래갖고 외자를 쓰고요.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장소를 외당,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장소를 내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통 나타내는데, 당자는 이제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와서 중문 안쪽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 외당 부분은 남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요. 손님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중문 안쪽에 있는 내당 구조에는 남자는 딱 한 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집의 집주인 남성. 집주인 남성만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들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에서 일이 났다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집 외당에 있는 손님이 들어오는 남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공간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씨님 일이 났소 해가지고 이 대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여성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대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내당에 와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당. 이렇게 보면 대문화에 들어와서 사랑채에서 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집안의 노비 중 한 명이, 보통 노비가 내당에 들어오려면 이 노비도 여자 노비여야 돼요. 그래서 노자가 남자 노비를 뜻하고 비자가 여자 노비를 뜻해. 그래서 보통 여자 노비들을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에 한 명인 시비가 내당에 있는 안채에 들어와서 아씨한테 바깥에 있는 외당 사랑채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좌수님이 둘이 됐습니다 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좌수님 해서 좌수라고 하는 건 관직 이름인데요. 관직을 한다는 소리는 남성이란 소리입니다. 고전소설에서 관직하고 있다, 남성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집주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집주인 남자가 둘이 됐습니다. 보는 바가 처음입니다. 집안에 이러한 변고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또 있겠어? 없단 소리겠죠. 요건 서리법이에요.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전달해주고 있는 서리법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났습니다 하고 12 중 한 명이 안채에 들어와서 아씨님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복이라 그랬는데 노복은 늙은 노비들을 얘기합니다. 늙은 종복들을 얘기해요. 늙은 12 중 한 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남자 주인님이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변이 일어난 게 처음이에요. 세상에 또 있었습니까? 어머 무슨 일이에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마누라님이 이 말 듣고 대경 실색하여, 그래서 이 마누라가 바로 이 아씨님이겠죠. 그쵸? 그래서 실온가의 부인, 이 집의 좌수님 부인입니다. 좌수님의 부인이 이 노복이 하는 말을 듣고 대경, 크게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대희 있으면 크게 기뻐하다. 대소 이렇게 좀 크게 웃다 이런 뜻. 그래서 대경은 크게 놀라서 얼굴에 색을 잃어버렸대.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고 이게 웬 말이냐. 너의 좌수님이 충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80당년 늙은 몸친 박대한 죄 없을 소냐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밑줄 쳐놓은 애들이 전부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운율이 형성돼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문체가 쓰이고 있어요.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씩 반복해서 네 덩어리씩 묶고 있는 사사조 사음보의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리고 좌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악행을 벌였는가가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실옹가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뒤에 이제 호칭은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좌수님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사람이 실옹가를 뜻합니다. 실제옹가다 이런 뜻이야. 실제옹가. 그래서 실제옹가가 지금까지 어떤 악행을 벌였냐면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스님들을 보면 결박 묶어놓고요. 악한 형벌을 막 내렸대. 막 뭐 구타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도를 능멸했어요. 불교의 도를 능멸하고 80 먹은 늙은 어머님을 그래서 실온가의 어머님이 지금 80 넘은 거야. 80살인 거야. 80살. 80살이 된 늙은 어머니를 박대했대요. 자,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뭘 어겨서 악인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유교적인 질서인 충과 효라고 하는 개념을 어그러뜨려서 악인이 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악인이 아니야. 선인인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유교적인 충과 효를 어겼잖아?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악인이야. 선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럽고 효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악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유교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없을소냐 해서 마찬가지 물어보는 어미,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을 하고 있어요. 설의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신, 땅에 사는 신이에요. 땅에 있는 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수를 부려서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 사람의 힘으로 어이하겠니, 어이하리 해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 서리법과 서리적 영탄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리적 영탄은 영탄법이라고 봐요. 영탄법이 무엇이냐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감정 표출. 그래서 어이하리 이 부분은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치? 안타까움 이런 걸 표출해주고 있는 감정 표출이야.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출해주면 그런 걸 우리가 서리적 영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가 지금 남편이 둘이 됐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이고 어쩐지 우리 좌수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땅의 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늘이 지금 죄를 내려주고 있구나 하고 있어. 그리고 춘단어미라고 하는 사람을 바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진위를 알아와라. 진짜와 가짜를 알아와라 해서 여기 마누라가 하고 있는 대사인 거. 여러분 대사가 나오면 항상 누가 한 말인지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춘단어미 시비한테 시켜요. 시비, 노비, 여자 노비를 얘기합니다. 춘단어미가 바삐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해서 지금 마누라는 외당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외당으로 나오지 않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진위를 확인해야 하네. 안 합니다. 춘단어미를 시켜서 대리인을 시켜갖고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삐 나와서 문틈으로 내다봤다 하면 여기 문틈이 뭐겠어? 중문이겠지, 중문. 자, 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담장이 하나 더 있고 중문이 있고 요 안쪽이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의 그 지시를 받고 춘단어미가 요 중문 문틈으로 쓱 사랑채를 봤더니 네가 온가다 내가 온가다 하며 서로 호령을 하면서 언어도 똑같고 이목구비도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좌수가 막 서로가 서로 내가 온가다 내가 온가다 너는 온가가 아니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춘단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지 오지 자웅이라 걔 뉘라 알아볼까. 자 누구라서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죠. 이런 게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서리법이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어미를 쓰면 서리법이야. 자 수지 오지 자웅이라 그랬는데요. 자, 자웅이라고 하는 건 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까마귀 오자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와서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뜻. 까마귀를 딱 보고 저게 암컷 까마귀네, 수컷 까마귀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뜻을 지금 한자 성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실온가와 허온가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얼굴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해서 누가 실온가고 누가 우리 집 진짜 좌수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채로 다시 들어갔어. 그쵸? 내당으로 들어가서 만화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소 하고 얘기합니다. 자, 소자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보통 소자를 붙이면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낮추는 호칭을 쓸 때 사용하는 게 소자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소자 이렇게 지칭하고요. 딸이 아버지 앞에서는 소녀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럼 소비는 노비야, 노비, 여자 노비를 뜻해. 그래서 만화님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화님, 저는요, 저를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너희 댁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면서 도포를 급히 다루다 불똥이 떨어져 안자락이 타서 구멍이 있으니 그것을 보아 알아와라 해서 도포에 구멍 있는지 확인해 보래. 너무 똑같이 생겼고 말투도 똑같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로 좌수하다라는 소리는 좌수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관직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새로 좌수 관직에 올라올 때 도포라고 하는 걸 입고 불똥이 탁 튀어갖고 그 도포 옷에 구멍이 나 있으니 그 구멍이 있는지 가가지고 보고 실온가를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알려줬어. 그래서 춘단어미가 나와서 사랑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여기서 사랑문이라 그랬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있는 중문 열고 바깥에 있는 사랑채까지 가서 사랑채의 문을 이렇게 탁 연 거야. 왜? 도포에 있는 구멍을 봐야 되려면 지금 저기 좌수님한테 다가가야 되죠. 그래서 사랑문까지 가서 들어간 거야. 알 일이 있사오니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실제 좌수님인지 알 방법이 있으니 도포를 한번 봅시다. 안자락에 불똥구멍이 있습니다. 하고 체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실온가가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좌수가 둘이 등장했어. 이 집에 남자 주인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진짜고 한 명은 가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온가, 진짜 좌수님은 실온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허자는 가짜란 뜻이야. 그래서 가짜 좌수님을 허온가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실제 온가가 앞으로 나와서 앉으면서 돋보자락을 팍 하고 펼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불똥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할세 우리 댁 좌수님이구나. 그래서 이건 누구 대사일까? 이건 누구 마음일까? 춘단어미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머 실온가 옷에 불똥구멍이 있다. 이 사람이 진짜구나 했어. 근데 이번에는 가짜 온가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자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요. 비속어를 쓰면 해악성이 유발이 됩니다. 해악성 안 웃긴 상황인데 우습게 만드는 게 해악성이야.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누가 진짜 좌수님인지 가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우습게 표현하면 그거 다 해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연, 요망한 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지금 춘단어미입니다. 춘단어미가 실온가가 진짜구나 하고 맞춰버리니까 허온가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남삼 봉아들째 인경치고 사대문 열째 순락구디꾼이 제격일다.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속담 같은 거예요. 남산에 봉화가 올라올 때 이런 뜻이었대. 인경을 치고 해서 인경을 치다라고 하는 건 종을 치다거든. 봉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 위에요. 이렇게 봉화대가 하나 있어. 그리고 저쪽 반대편 산에도 봉화대가 하나 있어. 근데 저쪽 반대편 산에서 봉화대에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 그럼 무슨 소리냐면 적군이 침입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 봉화대를 맨날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살펴보고 있던 사람이 적군이 들어왔대. 그러면 수도까지 얼른 알려줘야 되잖아. 달려가서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쪽 봉화에도 연기를 피워요. 그러면 수도산 근처에 있는 또 봉화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야? 봉화가 올라왔어? 또 연기를 피워요. 그리고 이 봉화를 보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종 치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종을 친다는 소리야. 그리고 사대문이 열어질 때 이런 뜻입니다. 자, 옛날에 지금도 현재 있긴 하죠. 임금님 계신 수도 한양에는 동서남북 문이 4개가 이렇게 있고 성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새벽에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요 사대문을 잠궈놔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대문을 엽니다. 근데 그 사대문을 열 때요, 순락군들이 돌아다녀요. 이 순락군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의 순경이라 표현은 좀 그렇다. 경찰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새벽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고 통금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을 어기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잡는 일을 이 순락군이 합니다. 그래서 사대문이 열릴 때 그 시간에 누가 돌아다녔나 하고 돌아다니는 순락군들, 잡으려고 하는 순락군이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쿵짝이 맞는다는 소리야. 남산에 봉화가 올라가면 인경 치는 게 쿵짝인 거고 사대문이 열리면 순락군이 돌아다니는 게 쿵짝인 거야. 그래서 지금 얼씨구 저 실온가랑 춘단엄이랑 서로 쿵짝 맞춰 놀고 있네 하고 비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비상사태를 알리는 봉화가 남산에 올라오게 되면 봉화 연기,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경, 종을 치는 것. 새벽 통행금지 시간이 끝나면 사대문을 열 때 통행자를 단속하는 순락군입니다. 순락군이 나타나는 것은 다 격에 맞는 일,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춘단어미가 실온가한테 우리 댁 좌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씨구 둘이 아주 쿵짝이다. 둘이 잘 놀고 있네. 둘이 참 잘 어울리네. 이러면서 비꼬면서 참 끼리끼리 논다 이런 의미로 갖다 쓴 거야. 그만한 구멍은 나도 있다 해가지고 허옹가가 자신의 불구멍을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단은 실패합니다.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보소 이러거든. 자, 두 번째 판소리개 소설의 문체가 등장했네요. 판소리개 소설의 첫 번째 문체는 앞에서 살펴봤던 반복입니다. 반복. 사사조 사음보가 반복된다던가 똑같이 생긴 단어가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해 주는 것. 그게 판소리개 문체였는데 두 번째 판소리개 문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는 관객을 앞에 두고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이 북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사설 안일이를 하는데 이 소리꾼이요 종종 노래나 사설을 하다가 특히 사설 안일이를 할 때 관객들한테 말을 건넬 때가 있어요. 아니 에이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지금 쟤네들이 하는 거동 좀 보소 이런 식으로 관객들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게 판소리개 소설까지 이어져서요. 답답한 거동보소 해가지고 관객들한테 말 건네는 어투가 여기에 지금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온 겁니다. 소설에는 관객이 없어요. 소설을 읽는 여러분들은 독자예요. 독자. 근데 지금 마치 눈앞에 독자 혹은 관객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개 문체 여기서도 사용되는 걸 보면 옹고집전은 판소리개 소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해고 만화님 나가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해서 알려주신 수단대로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둘 다 있어요 한 거지.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여필 종부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애를 긴 노끈으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하지 말고 죽어서도 한날에 죽자 하늘과 땅을 상대로 맹세하고 해와 달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의외에 변이 있으니 꿈이냐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이냐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 도로 놓여 성인이 되었어. 자고로 성인에도 일시 고내기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둔한군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여필 종부부터 해석해 볼게요.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필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지압이 붙자 남편을 지압이라 그래요. 남편 붙자예요. 남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둘이 결혼할 때 시론가랑 그다음에 저 마누라가 둘이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한 거야. 여자인 나는 무조건 남편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필 종부를 내가 본받아서 저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서쪽 산에 지는 해를 노끈으로 잡아놓고 그 해를 갖다가 놓고 그 해 앞에서 맹세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해는 당연히 서쪽 산으로 집니다. 서쪽 산으로 지고 있는 해를 노끈으로 잡았대. 불가능한 표현이긴 해요. 불가능한 표현인데 이건 조금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를 갖다가 놔놓고 거기 앞에서 맹세했다는 소리야. 살아서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 죽어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해서 하늘과 땅을 상대로 맹세를 하고 해와 달을 상대로 증인을 삼았었대. 그래서 내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반드시 남편을 쫓아갈 것이며 우리 둘은 이별하지 말고 죽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읍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왜? 남편이 둘이 됐잖아. 그러면 나는 어떤 남편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저 해에 맹세했던 남편이 도대체 누군 거야? 내가 남편 둘을 모시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을 2명을 모시면 결혼할 때 저 했던 저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건데 지금 남편이 둘이 됐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 놓여서 성인이 되었으니 해가지고 자 요런 걸 여러분 고사 인용이라고 합니다. 고사 옛 고자의 일사자예요. 옛날 일을 얘기해요. 옛일. 근데 이 고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옛일을 고사라고 하지 않고요. 중국 땅에서 벌어졌던 중국의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걸 고사인용이라 그래요. 중국에요. 옛날 국가들이 서로 막 싸울 때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공자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서로 싸우는 국가들 임금을 막 찾아다니면서 임금님 싸우시면 안 돼요. 백성을 다스릴 때는 도덕으로 다스리셔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던 공자라고 하는 아주 도덕 높은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도덕 시간에도 배우죠. 근데 이 공자가 과거에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 양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위당했던 일이 있어요. 이 양호는 악인이야.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도덕이 높았던 공자도 양호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잡혔다가 놓여서 성인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지금 내 남편이 2명이 되어갖고 실제 내 남편 지금 이게 이 남편이 공자 같은 입장인 거야. 이게 실혼가. 그 양호가 허혼가겠지. 그치? 그래서 실혼가인 내 남편이 허혼가랑 지금 둘 중에 누가 실제 남편이냐 막 다투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을 과거에 공자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그렇죠? 자고로 성인에도 일시 고냉이 있었다. 그래서 성인들도 과거의 성인들, 과거 성인들이라고는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야. 과거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아주 안 좋은 일들을 겪었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해서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해서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리적 영탄에 가까워요. 감정 표현이어서. 그래 옛날 중국에 공자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우리 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어쩌냐? 이런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얘기해. 내 행동을 정할 때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둔한군이 무슨 일인가 해서 내 마음을 아주 굳게 먹어서 그게 마치 소나무와 같이 굳게
맺었는데 얘들아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어떤 시도 마찬가지. 소나무가 등장하면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해요. 왜? 소나무는 동서남북 사계절이 다 푸르르잖아.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굳게 맺고 평생 실혼가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두 난군, 남편이 둘이 되는 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탄 스스로 한탄할 때 며느라기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혼가랑 마누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나 봐요. 그렇죠? 이 아들이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상대가 저기 며느라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채모 있으리까 해서 며느라기가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타났어요. 제가 무슨 떳떳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환란이 드니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서리법으로 의문형 어미 사용해서 자기 자신 상태가 참 지금 얼굴을 들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난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라기가 진짜 시아버지랑 가짜 시아버지를 가르기 위해 들어가요. 자,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운가가 나앉으며 자, 요 장면 여러분 앞에서 봤던 애랑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앞에 누가 갔었어? 춘다너미가 갔었어. 그래서 도포에 불구멍 하나 가서 봐라 하고 춘다너미가 들어가서 실혼가와 허혼가를 구별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며느라기가 들어가서 누가 실혼가고 누가 허혼가인지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위에 등장했던 사안이 아래 내용에 다시 반복돼서 등장하는 구조가 반복돼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차이점 위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 앞서 나온 장면과 뒤에 나온 장면의 차이점이 내용일치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문제가 그런 게 등장해요. 그래서 자 누가 들어갔다? 이번엔 며느라기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허운가가 나앉으며 그래서 앞장면에서는 실혼가 나앉으며 해서 실혼가가 먼저 튀어나왔지. 근데 뒷장면에서는 허운가가 먼저 튀어나왔어. 이런 차이점을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봐라. 창원 마산포에서 너희가 신행에서 올 때 기마 열필에 온갖 기물들을 실어두고 나는 후 배에서 따라오지 않았니? 그때 상사마 한 필이 뒷동 걸어서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이 나서 노똥이가 한복판에 떨어져서 쓰지도 못하고 벽장에 넣어뒀잖아. 그 도 또한 헛말이냐? 너의 애비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과거에 실혼가가 겪었던 경험을 지금 허운가가 며느라기에게 얘기하고 있어.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때 내가 있었잖아. 그래서 실혼가가 겪었던 경험을 허운가가 거짓말로 자기가 겪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 지금 보면 신행이란 표현이 있어요. 신행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며느라가 너 결혼할 때 네가 우리 집으로 올 때 이런 얘기야. 네가 우리 집으로 올 때 말 10마리에다가 온갖 살림살이할 그릇들을 실어서 두고 내가 후배해서 뒤에 따라가다 이런 뜻이야. 뒤따라서 내가 따라갔을 때 상사마 이건 뭐냐면 사랑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말을 얘기해.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막 제정신이 아닌 말 한 마리가 뒷동 걷다가 실은 게 다 실었던 기물들이 다 파삭파삭 절단이 나서 자 음성상징어고요. 의태어도 되고 의성어도 되는 의태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의태는 형상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 자극해주고요. 의성은 소리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을 자극해주는데 얘는 지금 그 두 개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삭파삭 절단 나가지고 노똥이가 떨어져서 그건 쓰지도 못하고 저기 벽장에 처박아 놨었잖아. 그거 봐봐. 그거 알고 있는 내가 진짜 실혼가야. 이랬더니 두 번째 실혼가가 나앉으며 에고 저는 보소. 내가 할 말 지가 하네. 에고 이 일을 어찌하랴? 자 여기 의문형음 있었죠. 이건 뭘까? 서리법일까? 서리적 영탄일까? 에고 이 일을 어찌하랴?
감정 표현이에요. 그쵸? 얘는 서리적 영탄에 가깝습니다. 세아가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너의 시아비는 내가 아니냐? 그리고 며느리가요. 우리 아버님은 투상 머리에 금이야 가 있고 그 금 가운데에 백발 하나, 흰머리 하나가 있다. 흰머리가 있으니 그 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혼가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 두 번째를 제시해 줍니다. 아까 전에 수단 첫 번째가 구멍이었죠. 불구멍. 그건 둘 다 있었어. 근데 이번에 수단 두 번째 이 표는 둘 중에 하나한테만 생겼어요.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거 잘 봐야 돼. 자, 실혼가가 나앉으면서 머리를 풀고 그 표시를 보입니다. 이 대가리 단단하요.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래라. 이런 표현이 갑자기 빵 하고 들어가. 해악성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단단해. 완전 돌머리야 돌머리. 돌머리여가지고 찔러도 물 한 점 안 나오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해악성 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술자가요. 갑자기 설명을 갖다 막 추가해주고 이런 겁니다. 허언가가 나앉으며 요술을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리에 붙이니. 자, 이거 실제 가능해? 요술 부리는 거? 불가능하죠? 고전 소설에는 이렇게 종종 전기적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전기, 전할 만큼 기이하다란 뜻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싶을 만큼 신기하다 이런 뜻이야. 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그런 요소를 전기적 요소라 그래요. 비현실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 그래서 흰털 요게 이제 증거였는데 그걸 지금 가짜 온가가 허온가가 자기 머리에다 숑 옮겨놨죠. 그러니까 며느라가가 허온가가 진짜 시아버지구나라고 실혼가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혼가의 표는 쓸데없고 허혼가의 표가 분명하다. 그래서 실혼가는 표가 없고요. 허혼가가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라가가 며느라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해서 허혼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혼가한테 예 우리 시아버님이요 하고 허혼가가 시아버님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혼가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 저거 가짜 놈인데 가짜 놈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슝 하고 뺏어갔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실혼가가 가진 복통하여 복통 몹시 원통하고 답답하게 여겨.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며 하는 말이 자기 머리를 와득와득 때린 거야 막. 그게 이것도 해악성 유발이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기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해악이에요. 와득와득 얘도 마찬가지 음성 상징어고요. 의태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뭐 의성어라 의태어성어로 봐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태어가 사용되면 시각적 심상을 자극합니다. 의성어가 사용되면 청각적 심상을 자극하고요. 에고에고 허온가는 제 애비 삼고 실혼가를 구박하네에서 이 며느라기가 가짜 온가를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진짜 온가인 나는 구박하는구나. 기막혀서 나 죽겠구나. 내 마음 서러운 원정 이 원망스러운 감정을 누구한테 하여 볼까. 이것도 서리적 영탄이지. 누구한테 하겠어? 진짜 물어본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정 표출을 해주는 서리적 영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감정 표출을 해주는 서리적 영탄이 사용됐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왔어요. 여러분 줄거리는 나오면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결국 실혼가와 허혼가는 동헌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 자, 동헌 지방이에요. 고을의 원님이나 고을 감사나 병사나 수사 혹은 수령들이 그 공사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이다. 그래서 공사는 공공의 일, 국가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에요. 공무원들이 공사, 국가의 일을 보던 건물을 동헌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지방에 있는 구청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사또한테 가서 판정을 받습니다. 누가 실혼가고 허혼가인지. 근데 이 과정에서요. 실제 혼가가 가짜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이 실제 혼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다 산속에서 도사를 만납니다. 자, 우리 실혼가가 왜 도대체 저러한 변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아까 며느라가 아니죠. 마누라 입에서 잠깐 나왔었어. 이 실혼가가 뭐 하는 애야?
스님이 돌아다니면 스님 갖다 묶어놓고 괴롭히고, 그치? 80 먹은 어머님을 찬방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막 쫓아내려 그러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 앞장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 이전 장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온가가 도사가 배고파서 밥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도사한테 먹을 건 안 주고 똥을 갖다 줘. 그래서 이 도사가 열받아서 실온가 너는 좀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저 허온가를 만들어서 실온가 골탕 먹인 거거든. 그래서 자기를 처벌했던 그 도사, 자기가 괴롭혔던 그 도사를 산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냥 만나요, 우연히.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 우연성이란 특징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 엄청난 근거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게 고전 소설 특징입니다. 실온가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천방지방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해서 의태어입니다.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고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신없는 모습을 통해서 해악성도 유발해주고 있어요. 합장, 두 손을 모아서. 이게 손바닥 장자야. 그리고 합치다. 두 손바닥을 합쳐서 배래 절하는 거야. 절. 깊게 허리 숙여서 절하면서 공손하게 도사한테 얘기합니다. 밥 달라고 했더니 똥 줬던 그 모습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줘. 당상에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1000번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10,000번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1000번 죽이고 10,000번 죽이더라도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당상에 계신 늙은 모친, 당상 뭐 다른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당자야. 근데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상이라 그래갖고 조금 집중해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신 늙은 어머님과 규중해서 규중은 규방이라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규방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니까 자기 부인이겠지. 내 마누라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린 부인과 자식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면 원견지 하온 후에는 얘들아 이 원견지가 지금 한자어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명확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락상은 멀 원자의 볼 견자 같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바라본 후에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 진짜 잘못했고 1000번 죽어도 되고 10,000번 죽어도 될 만큼 잘못했는데 한 번만 먼 곳에서라도 늙은 어머님이랑 내 아내랑 자식들만 보고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아온다 그래도 원이 없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한 거야. 그랬더니 도사가 천지간의 몹쓸 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같이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 이 몹쓸 놈아 너 지금도 80 먹은 어머님 냉돌방에 집어넣고 구박할 거냐? 추워서 온돌도 안 들어오는 방을 얘기하는 거야. 춥디 추운 방에 갔다 어머님 80 먹으셨는데 거기 갖다 놓고 구박하고 불교 도덕을 능멸하고 지금도 그럴래 너? 이렇게 막 혼내고 있는 거야. 응? 너같이 몹쓸 놈은 죽는 게 나아. 근데 정상이 가긍하고 너의 처자가 불쌍한 거로 방송해 줄게. 그래서 너의 정성이 아주 가련하고 너의 부인과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한 번만 풀어주겠다. 돌아가서 개과천선해라 하거든. 개과에서 고칠 개자야. 과거를 고쳐서요. 천선, 선하고 착하게 바뀌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걸 고쳐서 착하게 바뀌어라 하고 부적을 하나 써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 부적이 이제 허온가를 지푸라기로 다시 돌려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인홀불견 간대가 없어졌다. 그래서 언뜻 보이다 갑자기 없어졌다. 자, 도사가 갑자기 있다 없어졌대. 이런 것도 전기성, 비현실성이죠. 그쵸? 그래서 저 도사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시롱이 질거 돌아와서 제 집 문 앞에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치 옛날 놀던 풍경이더라 해서 고루에서 누각은 집을 뜻해. 높은 집, 큰 집, 높고 큰 집, 이 높은 집에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경치를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경치의 자연, 그 크고 높은 집에 아주 맑은 경치가 옛날에 내가 놀던 풍경이더라. 담장 안에 홍련하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하고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사사조사 안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영산홍과 자산홍은요 꽃 이름입니다. 그래서 꽃들을 이렇게 사람처럼 불러서 말 건네고 있어. 그래서 꽃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거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화를 시켜갖고 말을 건네는데, 자, 요 표현은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던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그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대표적 관용적 표현이 속담, 관용어. 그래서 평상시 사람들이 그냥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니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관용적 표현이야.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다시 보게 된 반가움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막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집에 영산홍과 자산홍이 없더라도. 옛일을 생각하니 가끔씩 이작비로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이 전혀 없다. 해서 가끔씩 이작비 이래놨거든. 그래서 지금이 옳고 어제 작자야. 어제는 그르더라. 그래서 지금이 맞는 거고 그 이전 일들은 다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지금처럼 예전에 내가 집을 잃고 떠돌았던 그 삶은 그릇되었던 거야. 예전에 내가 불도를 능멸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던 건 잘못됐던 거야. 오늘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시절을 살고 어머님에게 잘하고 처자식한테 잘하고 불도를 지켜주는 거 그건 옳은 거야. 이런 걸 딱 깨닫고 옛집을 다시 오니까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지더라. 가소롭다 허운거야. 이제도 네가 온가라고 장담할까? 해서 막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마누라 이거동을 보고 심히 대경실세. 아까 했던 단어야.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얼굴색이 싹 사라진 다음에 하는 말. 에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 해서 에고 좌수님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 온가라고 믿고 있던 이 허온가한테 말을 건넨 겁니다. 저놈 이게 실온가죠. 근데 지금 마누라는 실온가가 진짜라는 걸 몰라. 쫓겨난 실온가가 진짜고 집에 있는 게 가짜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좌수님한테 저놈의 가짜 온가가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어떡합니까? 하고 방으로 딱 갔더니 허온가가 간데없고 집 한 묶음이 놓여있더라. 그래서 허온가의 정체가 뭐였어? 도승이 지푸라기로 만들었던 허수아비였던 거죠. 그리고 허온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가 되니 가중제인이 박장대소하더라 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 집 남자 주인이랑 남자 주인의 자식들이 허수아비가 탁 하고 되어서 변해버렸어. 이거 웃기니? 응, 근데 그걸 우습게 표현해놨어요. 해악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허온가는 사라졌으니까 여기 등장한 좌수는 쫓겨났던 실온가를 얘기하는 거죠. 실온가가 부인 보고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 상에서 밥도 먹었는가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아내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어처구니 없어 묵묵부답하고 방 안으로 돌아다니며 허온가의 자식을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다. 그래서 허온가가 진짜 자기 남편인 줄 알고 행복한 시절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자식들도 몇 명이나 낳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까지 낳았던 남편이 내 실제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었던 존재가 지푸라기로 변했죠. 전기적 요소입니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한편으로는 실혼가가 왔으니까 반가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실혼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혼가를 자기 남편 삼고 실혼가를 쫓아냈던 그 상황이 부끄럽기도 했겠죠. 자, 이 부분 부인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줬죠. 그치? 반갑다, 부끄럽다 해서 부인의 속마음을 뭐 얼굴이 밝아졌다라던가 아니면 부인이 한 대사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인이 반가웠고 부끄러웠대. 직접 제시해줬어요. 이렇게 직접 제시가 가능한 서술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도사의 술법을 탐복하여 옹좌수 모친께 효도를 다하고 불도를 공경해서 개과천선하니 그 어질물 칭찬하더라 해서 개과천선한 실혼가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고전 소설에 많이 등장한 주제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이에요. 자,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래서 악한 행위, 유교적인 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벌 받고 유교적 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권선징악이야. 알겠죠? 자, 뒤에 옹고집전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옹고집전은 고전소설입니다. 그리고 풍자소설이에요. 자, 풍자소설은 아까 선생님이 해악 얘기했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기게 표현하는 게 해악이야. 해악 플러스 비판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게 풍자거든. 이 작품은 해악성이 도드라지면서 동시에 실혼가의 악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80 먹은 어머님을 골방에다 갖다 놓고 불도를 능멸하는 실혼가를 우습게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풍자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조 사한보 나타나고요. 뭐 거동보소에서 뭐뭐 보소 이런 표현 나오죠.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설화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이야기를 설화라 그래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 판소리계 소설이 판소리 대본에서 왔다 그랬잖아. 근데 그 판소리 대본이 형성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입에서 전달하면서 이야기가 발전이 될 거거든. 그랬을 때 그 이야기가 최초에 생겼던 형태 그런 걸 설화라 그래. 아주 근원적 이야기, 모티프가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소설이 되기 전 단계의 이야기들을 설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화의 대표적인 애들이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옹고집전은 민담이 발전해서 소설이 된 겁니다. 민담이 발전해서 설화가 발전해서 판소리계 대본이 됐고 그 판소리계 대본이 판소리계 소설까지 된 겁니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되고요. 조선 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옹진고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권선징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옹고집은 옹진고을에 사는 부자로 부유하지만 인색했던 인물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악인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든 허온가로 인해 쫓겨나 고생을 했지만 개과천선하죠. 근데 옹고집전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결말 말고 다른 결말로 나오는 옹고집전도 있어요. 그런 걸 이본이라 그래.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애들이 있어. 다른 본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실혼가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실혼가네 집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망하게 되는 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본 건 개과천선한 결론이죠. 도술에 능통한 인물로 허온가를 만들어 옹고집을 벌주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기적 인물입니다. 자, 옹고집전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옹고집전 뿌리가 되는 이야기. 장자못 설화라고 하는 설화 있습니다. 이 못은 연못이에요. 혹은 소라고도 해요. 소. 다 똑같은 말이야. 연못, 소, 물웅덩이.
옹고집전에서 동량원 중을 괄시해서 화를 입게 되었다는 설정은 장자못 설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장자못 설화가 발전해서 옹고집전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자못 설화는 장자 첨지 영감이 시주를 온 도승 스님에게 소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아서 그가 살던 집이 소로 끝났지 커다란 무릉덩이에요. 커다란 무릉덩이로 변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이 장자못 설화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중은 절대적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로 등장하고요. 김부자, 장자는 세속적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장자의 며느리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며느리가요. 중이 불쌍해서 몰래 중한테 밥을 갖다 주거든. 그랬더니 중이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 집에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마을 밖으로 달려나가라. 근데 이 며느리가 진짜 얼마 안 있다 우르르캉캉 하늘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중이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집 밖으로 막 뛰쳐나가. 근데 인간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또 너무 뒤돌아보고 싶잖아. 그래서 막 뛰쳐가다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됐지 하고 뒤를 한번 탁 돌아보거든. 그 돌아보는 순간 이 며느리는 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적인 질서, 중이 이야기한 바, 그리고 세속적 욕구, 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죠. 그 인간의 욕구,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자못 설화는 실제 용소바위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돌덩이가 됐다는 그 바위와 용소라고 하는 연못이 증거물로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민담에서 발전했다 그랬는데 장자못 설화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담이 아니라 뭘로 보시는 게 좋냐면 전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처럼 증거물이 있으면 전설이야. 그래서 궁금하면 용소바위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러면 용소바위 어디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가족여행 가실 때는 용소바위를 한번 보러 가보세요. 그 용소바위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저 장자못 설화고 이 장자못 설화가 발전해서 저 옹고집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작품의 서사구조 한번 보죠. 인물의 악행이 처음에 등장해요. 인색하고 고약한 옹고집이 스님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어머님께 불효를 하죠. 그 악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사가 옹고집을 벌주겠다 해서 가짜 옹고집을 만들고 옹고집은 결국 허옹가한테 자신의 자리를 뺏기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던 실용가는 도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도사의 용서로 인해서 진짜 옹고집이 가정을 되찾게 되고 개가천선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소설이고 권선징악과 인과 응보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라 그랬는데 자, 일단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에 걸리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나가 해서 요렇게 천방지방이란 표현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 찾으라니까 1번이겠죠. 그쵸? 그래서 과장된 행동을 찾아라라고 하면 저런 천방지방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너 그렇게까지 울 상황이 아닌데 많이 운다던가 그렇게까지 웃을 상황이 아닌데 과도하게 웃는다던가 이런 거를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저 장면 그거 보시면 1번 해당된다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2번에 입체적 구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입체적 구성은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 우리가 이게 순행적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죠.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순행적. 그래서 현재 이야기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간다던가 과거 이야기로 역행한다던가 이런 게 입체적 구성을 얘기해요. 그런 거 없고요. 결말은 열리지 않고 정해졌습니다. 걔가 전선했다. 그 다음에 서술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 교체가 절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서술자 교체가 등장하려면 액자식 구조 같은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 교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다. 그 다음에 배경묘사라 그랬는데 얘들아, 고전소설에서는 배경묘사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배경묘사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묘사가 고루거각, 높은 집, 여기 놀던 풍경이다, 요 정도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어날 사건 전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암시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배경의 묘사로까지 저걸 볼 수 있을까?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설명을 해주는 게 묘사입니다. 근데 이게 눈앞에 그림이 그려질 만큼 자세하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요것도 묘사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5번이 틀린 이유는 뭐다? 이 배경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개가 암시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2번에 4번 볼게요. 4번 왜 틀렸냐면 A와 B에서 실혼가가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B에서만 나와. A는 불똥 자국이 실혼가한테 먼저 확인이 돼. 그죠? 그리고 허온가가 어이구 끼리끼리 잘 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전 모르겠어요. 춘다너미가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이 나기 때문에 A 부분에서는 실혼가가 막 억울해하는 장면,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는 장면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3번 봅시다. 나예요. 실혼가와 도사가 변신한 허온가의 진위 논쟁이 이랬는데 허온가는 도사가 만든 지푸라기죠. 도사가 직접 변신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보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치 문제였네요. 그래서 가끔 보기가 이렇게 제시돼서요. 보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선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를 포커스 맞춰서 답을 찾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소설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만 끌려가시면 안 되고요. 보기도 적용하시고 본문 내용도 적용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옹고집전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계속해서 접근해서 만나게 될 텐데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들 같은 경우는 사사조 사음보가 쓰인다. 이런 것들은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고전소설 나올 때도 또 반복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런 애들은 익혀서 외워두신 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고전소설이 등장하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